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입니다. 학교 다닐 때 꼬박꼬박 숙제 잘 해가셨나요? 정말 하기 싫은 숙제는 차라리 혼나고 말자 이런 심정일 때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 근절이라는 숙제를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기관장이나 감사에 새로 앉은 사람들 절반을 보면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출신이고요. 또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라고 한 뒤에도 9명이나 더 임명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여전히 관료들의 실버타운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또 눈에 띄는 인사들이 드문드문 있기는 합니다. 민영화는 됐지만 속은 아직 공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포스코. 내부 전문가인 권오준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임기만 대충 마치고 떠나는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의 전문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공기업 수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파업 사태까지 맞아서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총선을 노리고 여당 대표를 만나서 지역구 부탁을 했다고 하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셨어야지 그걸 어떻게 믿나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땠나요? 어려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66% 하락한 1944.48포인트로 마치면서 3영업일 만에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네. 다만 주간 단위로는 플러스 0.3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이 좀 강했는데요. 외국인의 주도로 0.05% 오른 518.10포인트로 3영업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네. 주간 단위로도 1.55% 상승하면서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앞두고 일본은행의 추가 부양책으로 엔화가 약세 흐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으로 코스피는 3영업일 만에 1950포인트 선을 내주면서 일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운송장비, 전기가스, 증권, 기계, 은행 등을 중심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았고, 국내기관은 장마감 무렵 유통, 철강금속, 기계, 증권 등을 중심으로 70억 원 정도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의료정밀, 철강금속, 섬유유복, 음식료, 종이목재만이 상승했을 뿐이고, 전기가스, 은행, 운송장비, 통신, 운수창고, 전기전자 등 나머지 전업종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 기아차,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전력, 신한지주 등이 1% 이상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그래도 잘 나갔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조리독감 관련주들이 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리독감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 관련주들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북도는 조리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심농장에 오리 2만여 마리를 오늘 안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서 네. 파루와 제일바이오가 가격 제한선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글벳, 중앙백신 등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류 대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동원수산이 가격 제한선까지 상승했고, 한성기업이 7.54% 상승하는 등 수산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하림, 동우, 마니커 등 닭고기 업체들의 주가는 1에서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닭고기주한테는 별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왜 그랬죠? 예, 게임 중독법 통과 우려감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오늘 NC소프트 어제보다 4.82% 하락했습니다. 게임을 오래 한다고 부모님의 꾸중을 들은 초등학생이 투신해서 숨졌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게임 중독법이 2월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또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우려감이 확산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또 중국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의 상용화 후에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실적과 관련된 우려감도 오늘 NC소프트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약간 올랐다고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올해 전체로는 BS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지수 얼마까지 갈 걸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은 네.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예. 추세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업 실적 그리고 경기 어느 정도 좀 회복 흐름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코스피 대략 2,200포인트 선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코스피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좀 펀드멘탈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다른 증시 대비해서 좀 싸다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가져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대한 그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가시성이 네. 좀 더 높아지게 된다면은 투자 심리도 좀 더 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1월이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좋은 좀 흐름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다음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많지는 네. 않고요. 따라서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작년 4사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초 대비해서 대략 20% 이상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네. 기업 실적에 대한 시각이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코스피의 강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 부분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경제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닭고기 먹기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다시 발병을 했네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우리 겨울철만 되면 사실요, 최근 한 2년, 3년 동안은 없었는데,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매년, 거의 겨울철에 가장 큰 어떤 일종의 재앙이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찾아왔었는데 결국 또 터졌습니다. 그 전북 고창에 있는 오리 농장, 이 오리는 종오리입니다. 시오리. 네. 종오리 농장인데 여기서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한 것으로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네. AI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닭이라든가 오리 이런 그 조류에 감염되는 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인데요. 굉장히 폐사율이 높아가지고 1급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병이 되면은 반경 얼마에 있는 이 닭이나 오리들은 다 살처분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다만 이제 그 주변에 전북 고창에 있는 그 종오리 농장 주변에 다른 오리 농장이나 닭 농장이 없어서 그냥 여기만 살처분을 했습니다만 네. 워낙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몇만 마리 특히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애지중지 키웠던 닭 오리들을 한꺼번에 몇천 마리 몇만 마리를 다 살처분을 해야 되니까 네. 그 금전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참 굉장히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 AI 잠복 기간이 최대 71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잠복 기간 안에 지금 여기서 무려 4개 지역, 4개 도, 24개 농가의 오리병아리
8만 마리를 분양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모르겠습니다. 이 잠복 기간 동안이니까 예. 정말 이 분양된 오리들도 AI의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잠재적으로는 좀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충북 지역에 있는 21곳에 이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반 차량이 병아리 분양한 다음에 또 다른 충북 진천의 도계장을 또 출입한 사실도 드러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전국적 확산도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AI는 한번 과거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이거 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대부분 차량을 통해서 이게 처음 첫 유입 경로는 뭐 이제 어떤 해외에 다녀온 농장주라든가 혹은 또 이 겨울철 철새들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이게 한번 번지게 되면은 한번 일단 발병을 하게 되면은 이 차량에 묻어서 이 이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균이. 예. 도계장이라든가 양계장, 구제역도 마찬가지죠. 그 출입한 뭐 분뇨라든가 이런 걸 처리를 위해서 그 출입한 트럭 차량에 의해서 병원군이 묻었다가 그 차량들이 또 다른 농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번져나가는, 그래서 2010년이었던가요? 그때 구제역 때는 뭐 거의 전국적으로 일정 지역 이남에 있는 거의 모든 소와 돼지가 도살을 당하고 또 도축을 당하고, 그 당시에 더불어서 AI 같은 경우도 뭐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다는 일이 있었는데,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 발병이 좀 안 되기만을 지금 바라는 그런 상황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아마 좀 적은 것 같아요. 일단 발병이 되고 나면은. 1차적으로는 어떤 그 방역 체계, 예. 각 농가마다 이제 방역 체계 같은 거를 좀 나름대로 잘 갖추고, 또 농장주들이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드나들 때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가장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보면은 뭐 그렇죠. 특히 이제 철새 같은 데에 겨울철 철새에 의해서 묻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장 AI가 감염 경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AI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기업이 무슨 파티장도 아니고 파티가 끝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네. 좀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침에 한국일보 단독 기사였던 것 같아요. 공기업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한 게 있다. 예. 라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정부가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네. 해당 기관들 노조가 지금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전국 공공산업 노동조합연맹과 공공기관 노조 이런 쪽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는 23일에 대표자회를 열고 정부의 이번 공기업 개혁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지금 그 이번에 정부가 요주의 대상으로 꼽았던 38개 공기업하고 공공기관 노조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노조 쪽에서는 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 지금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만들어가지고 공기업들을 다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떤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차등, 하고 또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한 데는 불이익을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마 경영평가가 2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영평가를 거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 기본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네. 과연 공기업의 이 방만한 경영, 이른바 또 과도한 부채가 이게 공기업의 방만함 때문이냐 한번 따져보자라는 게 일단 이 노조 쪽 입장이고요. 네. 일단은 정부의 국책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쌓인 부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하느라고 네. 부채가 늘었죠. 예. 한전 같은 경우는 뭐 요금이 묶이는 바람에 네. 부채가 늘은 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LH 같은 경우도 뭐 신도시 개발이니 택지 개발 사업이니 이런 거 대신하다가 이제 쌓인 부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공기업들한테 당신들이 방만했으니
뭐 줄이고 뭐 조이고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해당 기관 노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면을 좀 이 공기업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은 큰 부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부의 방침을 따르다가 생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과도한 뭐 복리 후생이라든가 네. 공기업 내부의 이른바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이 방만함, 도덕적 해이 그 부분도 사실 무시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거기서 생긴 이 부채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를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지금 뭐 우리 김 기자 말씀하신 네. 것처럼 계속 낙하산 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보니까 몇몇 기관의 감사 자리에 네. 전직 뭐 공무원들, 당협위원장 뭐 예.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예. 임명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한편으로 공기업 개혁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인사들은 계속 하니까 자기 쪽 사람들 자리 챙겨주기 이런 것들은 계속 하니까 자꾸 공기업 개혁의 어떤 정당성이랄까 네. 이 영이 이른바 안 쓰는 그리고 자꾸 정부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듯한 그런 예.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이른바 정권 창출 과정에서 애를 쓴 분들에 대한 뭐 보상을 되겠다라는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꾸 이런 낙하산 인사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네. 공기업 개혁이 결국은 이 부분에 가면은 더 이상 한 걸음도 진전을 못하고 추동력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티는 끝났다라는 말도 영이 네.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는 계속 파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파티장이죠. 아직까지는. 네. 지금도 이미 뭐 많은 분들이 그 말 이후에도 한 거의 10분이나 또 인사가 됐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을 근절을 해야지 되는 게 원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에서 스트리트뷰 서비스 이거 정말 유익하게 쓸 수도 있는데 네. 이거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됐다고 하네요. 예. 지금 계속 당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왔습니다. 예.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화면으로 네. 지도가 아닌 그 길의 어떤 실제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고 참 구글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이 과정에서 이 스트리트뷰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이 됐다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이게 보통 이거 할 때 그 차량에다가 네.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량에다가 특수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다니면서 쭉 찍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촬영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쓰고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떤 오고 가는 통신 내용들이 다 수집됐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어느 정도 사실로 판명이 돼서 네. 아마 다음 달 중에 구글에 대한 제재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맛있는 경제 이야기 있습니다. 뷔페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수지타산을 맞추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요. 또 경제영화관 시간에는 집으로 가는 길로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품 하나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또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음식을 통해서 경제를 공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전 생각에 과식을 해도 늘 본전 생각이 나는 뷔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뷔페라고 그냥 해도 될까요? 공식으로 사실 표준어는 뷔페인데요. 네, 그럼 뷔페로 가죠. 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자장면, 짜장면으로 만드는데 제가 일조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정말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표준어의 정의가요. 네. 서울에 사는 현대 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묶어놓고서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뷔페 예, 얘기입니다. 뷔페로. 예. 이게 뷔페 네.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 저요. 네. 제가 처음 갔던 거는 국민학교 1학년. 네. 저는 초등학교 다닌 적 없기 때문에 전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 가봤어요. 예, 저도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죠? 그때쯤 가보겠습니다. 예. 그때는 뭐 충격이었었죠. 그렇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제 그 어머님이 굉장히 이렇게 학교열이 높으셨기 때문에 네. 그 학교를 좀 멀리 다녔어요. 멀리 좀 사립을 다녔었는데 네네, 예. 저희 집 수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당시에 제 네. 친구들의 집들이. 그때 뭐 식사 모임을 한다 그래서 갔더니 바닥에 막 융단이 깔려 있고요. 세상에 음식을 한 접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막 컬처 샥을 받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게 은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은접시에 네네네. 장발장에 훔쳐갔다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뷔페 가면은 음식이 종류가 하도 많아서 네. 근데 눈치 보지 않고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네. 너무 많아서 어떤 음식부터 먹어야 될까? 그렇죠. 이제 괜히 이제 양식이 있는 사람처럼 이제 샐러드 위주로 먹다가 스테이크도 좀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드세요? 저는 해산물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골라가는 게 있는 게 자주는 안 가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원자재 예. 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면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좋긴 하죠. 근데 만만치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전 또 가격이 아들이 나오죠. 셋이라 5시 가려면 카드 2번 끊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데리고 가셔야 되겠네요. 한도가 작아서 두 네. 번을. 아니 근데 예. 사실 뷔페를 가는데 그 특징이 좀 있는 특화된 뷔페를 좀 골라가는 편이에요. 어떤 뭐 해산물 뷔페. 뭐 해산물 뷔페라든지 예. 그래서 뭐 소위 해서 요새 그런 표현을 참 많은데 씨푸드 뷔페라고 네. 해가지고 그런 해산물 쪽이나 뭐 초밥류들이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쪽에 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갑각류들이 많이 있죠. 갑각류. 게도 있고 예. 하여튼 뭐 맞아요. 하여튼 뭐랄까요. 하여튼 온갖 종류의 저를 감동시킬 만한 해산물들이 있어서 그러시구나. 자주 가는 편이고 예. 또 육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트렌드였었는데 한동안 잊혀졌었던 음식 트렌드였었어요. 고기 뷔페. 예, 이게 잊혀졌었죠. 불경기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 터울을 두고 다시 요사이 막 각광을 받고 있죠. 맞아요. 네. 예, 그게 또 육식을 많이 못했던 때에는 그게 열풍을 그럼요. 일으켰지만 네. 건강을 생각하자 웰빙 붐이 불면서 맞아요. 또 채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풀만 뜯어먹고 예. 이제 좀 살았잖아요. 이제 좀 육식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애호한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가 된 거지 한동안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채식 뷔페라는 게 늘기 시작을 했었고요. 한계에 다다른 건 뭐냐면 채식 뷔페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자리에서 싱싱한 채소들을 갖고 만들어낸 네. 음식들이어야 되는데
이게 베지테리언들을 대상으로 한 뷔페가 아니기 때문에 레스토랑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와서 먹게 하는데 풀떼기만 먹고 이 돈을 내? 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투입이 된 그렇죠. 콩고기, 예. 밀고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망을 줬던 거예요. 그럼 식감은 비슷한데 약간 공장 냄새 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예. 다시 좀 이렇게 부침이 좀 있었죠. 제가 즐겨가던 시푸드 뷔페가 있는데 네네. 대기업 계열인데 거기는 이제 문을 닫더라고요. 오. 닫았던 것 같은데 네. 거기는 이제 망해가기 직전에 보면은 시푸드가 아니에요. 말만 해산물이지. 그렇죠. 그냥 뭐 스테이크 코너가 제일 붐비고요. 음. 어떤 게 주종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오는데 전략적으로 음식을 좀 선택해서 본전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뭐 드시는 법에 관해서는 왜 그 뷔페 허실 이래가지고 네. 탄산을 미리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참 많았었어요. 예. 배를 채운다.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뭐 뷔페를 가는 게 이렇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뷔페를 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아예 굶고 가면 그걸 굉장히 급히 느끼기 때문에 많이 못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네. 뭐 유제품류를 나중에 탄수화물 쪽을 뒤로 먹어라 뭐 이런 예. 얘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산미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좀 네. 산뜻한 네네. 새콤한 류들의 음식을 먹어주면은 침샘이 좀 자극이 되죠. 그럼 평상시보다 침샘이 자극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소화액이 그만큼 분비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더 과식을 하더라도 좀 소화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뭐 저 오늘 경제 얘기하면서 뷔페를 이야기를 하려니까 네. 제일 먼저 우리가 도대체 뷔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가라는 게 궁금해요. 네. 예를 들면은 뷔페 그러면은 어느 나라 음식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뭐, 예. 뭐 바이킹들이 뭐 이렇게 배 타고 다니면서 먹었던 음식이 있더라 뭐 이런 표현들은 참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네네. 같아요. 예. 그 어원 자체는요 스모르가스 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뷔페 원래 어원이에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안의 아. 3개국이라고 하는 게 스웨덴, 네. 덴마크, 핀란드라고 예. 하잖아요. 침략 전쟁이 있었던 15, 6, 7, 8세기에 보면은 이 스칸디나비안들을 본 다른 국가들, 다른 민족들의 반응은 거의 기절 직전이에요. 왜요? 너무너무 장대하고요. 네네. 귀골이 장대하고 네. 도저히 어떻게 힘으로는 해볼 수 없을 것 같고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이민족이다라고 네. 느끼는데 항해술이 워낙 발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배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애니메이션에 참 많이 나오는 지금도 나와요. 예. 약간 이렇게 펄럭한데 멋지죠. 그게 유선형으로 예. 생겨서 굉장히 유속이 빠르대요. 네. 그런데다가 대부분의 노를 젓는 방식들이 좀 달라서 굉장히 기동력이 있어요. 집중화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빨리 갈 수 있었고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척박한 땅이다 보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종자들이 안 좋다 네. 보니까 먹을 걸 찾으러 나간 거였거든요. 이게 재미 붙었어. 한두 국가 가고 조금 네. 내려가고 그러다가 영국을 거쳐서 심지어 스페인까지 가요. 네. 근데 이네들이 배에서 오래 생활을 하려니까 주로 먹던 음식이 염장을 한 음식일 수밖에 없어요. 염장법. 네, 예. 우리로 치면은 뭐 젓갈이나 이런 형태처럼 그렇죠. 물을 예. 묻히는 그 네. 형태가 되는데 생선도 말리고 고기도 말려놓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항해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데 내려서 전쟁을 한판 하고 나면요 갑자기 가축들이 생기고 포획한 것들이 너무 먹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그냥 푸짐하게 먹기 위해서 보드라고 하는 건 스몰가스 보드라고 하는 거의 보드는 그냥 판때기예요. 네. 커다란 나무판 같은 데다 깔아놓고 네. 식탁이 없으니까 예. 스몰이라고 하는 거는 빵과 버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 그렇죠. 예. 스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빵하고 유제품을 예. 이야기하고 가스라고 하는 그 GAS라고 하는 표현은 가금류예요. 쉽게 얘기하면 뷔페의 원형은요. 네. 커다란 상 위에 나무 상 위에 빵하고 그리고 유제품하고 네. 버터나 치즈 쪽하고 그리고 가금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잔치상이네요. 우리로 네, 치자면. 그렇습니다. 네. 뭐 닭이라든지 칠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구워서 먹는 것들이 올라가는데 예.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프랑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맛있게 먹을 수 역시 있는 프랑스 가려고 사람들의 미적 감각이 동원이 되죠. 그래서 그렇군요. 뷔페라고 하는 것들은 네. 음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림새나 그릇, 용기들을 이야기해요. 스모르가스 보드. 네. 네.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네네, 재밌죠. 근데 이게 뷔페에 네. 정말 많은 음식을 주는데 그래도 가게는 안 망해요. 이 법칙은 뭘까요? 이게요. 네. 아주 민감한 얘기라 예. 저도 사실 방송에서는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박리담회라고 하는 표현에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대부분 박리담회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리 적게 남긴다는 것과요. 담회 많이 판다는 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픈을 해놓고 우리는 그래 많이 주고 원가 높게 쓸 테니까 우린 이익률 줄일 거다. 안 팔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로스는 어떡하지? 네.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현재는 뷔페를 음식을 구성을 하거나 식자재 원가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공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 적은 경우는 네. 약 40% 정도 네. 원가율이요. 예. 그리고 심한 경우는 50%까지도 해요. 그러면 50%까지 원가율을 쓰고 나면은 나머지는 도대체 뭘 먹고 살지? 네.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60가지 요리가 있는 뷔페입니다라고 했을 때 접시에 있는 음식, 그러니까 접시에 올린 음식을 60가지를 다 드셔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네. 바로 뷔페가 공략하는 전략은요. 네. 그거예요. 연령층이 다양화되면 될수록 유리해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유리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10대가 즐겨 먹는 음식과 60대, 70대가 즐겨 먹는 음식은 판이에요. 네. 물론 뭐 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누구나 좋아하는, 교집합이 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좋아하는 것들은 음식을 많이 내놓고요. 네. 직접 조리를 해주면서 비주얼도 좀 살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기를 구워준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좀 집중화돼 있고 네.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50대나 60대, 뭐 저도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만 디저트 잘 안 먹어요. 맞아요. 과일 예. 한두 조각 먹고 말지 치즈케이크에 무슨 그 브라우니 이런 것들을 먹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정리를 하자면 뷔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이지만 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음식을 다 같이 먹진 않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가격이 비싼 이유는 네. 아시다시피 임대료죠. 임대료. 그래서 동일한 음식을 심지어 최근에 제가 컨설팅 때문에 방문을 했던 곳은 300종의 음식이 나와요. 오, 많기도 해라. 300종의 음식이 예. 나오는데 뭐 돌이라든지 네. 뭐 환갑 예. 뭐 이런 잔치 위주의 뷔페를 하거든요. 네. 300종류가 나오는데 이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왜 서울 공략을 안 하십니까? 왜 네. 주로 경기 위주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도저히 임대료를 맞출 수 없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뷔페는 작은 공간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거든요. 네. 어쨌든 뷔페의 경제학에 대해서 오늘 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혹시 시간을 때우거나 또 위로를 위해서 영화를 보시나요? 영화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줄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제 이야기를 골라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 경제영화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려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아마 해외 여행을 하거나 네. 해외 체류 중에서 좀 곤란을 겪어봤던 사람들이라면 좀 상당히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인데요. 방은진 감독의 집으로 가는 길. 네, 이 영화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그 영화입니다. 네, 여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배우가 나와서 보고 싶었는데 저는 못 봤네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많이들 아시긴 하겠지만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2004년 10월에 프랑스 오를리 국제공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돼서 재판도 받지 않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했던 30대 한 주부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제 주부 이름이 송정연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이 주부가 마약 운반범으로 프랑스에서 검거가 됩니다. 네. 생활비에 쪼달리고 있었는데 남편 친구가
그 원석을 좀 운반을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돈 3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이제 거부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다. 이 말만 믿고 물건을 날랐는데, 하지만 이제 통관돼서 보니까 마약임을 알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녀는 이제 그 캐리비안의 외딴섬 마르티니크 교도소까지 아주 한국에서 뭐 보면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 이제 끌려가서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제 이 여인의 무죄를 증명한 서류를 프랑스 법원에 제출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심지어 재판도 없이 통역도 없이 우리 2년간이나 수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이제 법정에선 이제 그녀 판사에게 이제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라는 이런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가 한 것처럼 한번 해봐 주시죠. 안 됩니까?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고발 영화잖아요. 네. 비슷한 영화들이 좀 떠오르는데. 네, 최근에 이런 형식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제 도가니가 대표적인 영화였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러진 화살도 같은 부류의 영화인데 네. 사실 이 두 영화나 나와가지고 실제 현실에서 또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또 사건이 해결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화라는 허구 형식을 빌려가지고 현실에서 실제 벌어진 부조리한 일을 이제 까발리고 있는 건데요. 네. 현실을 바탕으로 했다. 이 한 문구가 사실 그 관객에게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예,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크게 높이는데요. 이제 이런 영화, 이른바 팩션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잘못 알려지는 역사들도 많다는 또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회 문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어떤 경제 이야기를 또 꼽아내셨나요? 네, 이제 어쨌든 미리 영화 속의 이야기다라고 네. 전제를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이 이 한국인 주부 송정현 씨에 대해서는 좀 일처리를 대충합니다. 예.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기간에 프랑스를 방문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매우 융숭한 대접을 하는데 왜 외교관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약할까? 아무래도 그 방문했던 국회의원들이 좀 만족스러워해야 주 이제 외교부에 예산을 따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교관 개인으로도 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말썽을 일으킨 일반인은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서비스만 베풀면 되고 굳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선다고 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네. 좀 의혹을 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 경제 용어가 있는데요. 크림 스키밍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합니다. 크림 스키밍. 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단맛 골라먹기인데 그 원유에 보면 처음에 원유를 따면 위에 맛있는 그 크림이 뜹니다. 네. 아이들이 이 크림만 먹고 실제 이제 우유는 버리는 그런 현상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아이들에게 이제 맛있는 케이크나 피자를 주면 특히 피자 줬을 때 안에 것만 먹고 뒤에 빵을 버리는 그런 네. 현상인데 이 영화 속에서 외교부 직원들이 예. 사실 단맛이 나는 국회의원은 잘 대접을 하고 그렇지 않는 이제 일반인에 대해서는 약간 홀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빗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림 스키밍 이게 이 철도 파업 때 새누리당 의원이 얘기를 해서 또 많이 회자가 됐죠. 네, 그 새누리당 그때 유승민 의원이 네. 그 KTX 수소발 자회사에 대해서 이건 크림 스키밍이다 라고 지칭하면서 부각이 됐었는데요. 원래 이 용어 그 IT 용어입니다. 통신이나 방송 사업자가 이제 도심같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인프라를 구축해서 수익을 높이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도시 매각이나 시골같이 이제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소외 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제 근데 이 뜻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기업들이 소위 이제 돈이 될 만한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시장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 여기 진입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현상을 좀 폭넓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는 이제 철도나 수도, 가스 이런 이제 공공 부분을 민영화할 때 네. 고수익이 나는 이제 알짜 기업만 매각을 하거나 사들이는 행위도 크림 스키밍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당시 유승민 의원이 바로 지적했던 게 이런 겁니다. 수소발 KTX는 무조건 수익이 예상되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만 떼주는 것은 크림 스키밍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레일의 적자 노선도 같이 떼서 붙여줘야 모회사인 코레일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다. 그때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크림 스키밍이 원래 이제 IT 쪽에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런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된 건가요? 네, 국내에서 이게 사실 유행이 됐던 것은 1990년대 후반인데요. 예. 1997년 세계무역기구 통신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듬해 국내 통신 시장에 이제 빗장이 열리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자본력과 그리고 기술력을 앞세운 다국적 통신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노른자위 통신 사업을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언론들이 크림 스키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네. 근데 크림 스키밍 뭐 이익을 취하는 쪽에서 본다면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상당히 경제적일 것이고요. 네. 예, 뭔가 조금 고객층으로서 본다면은 양극화가 되니까 못 받는 사람은 많이 못 받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다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소비자 입장에 봤었을 때 네. 맛난 상품만 따먹는 소비자, 그래서 제가 체리피크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 반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크림 스키밍 자체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니까 좀 비난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과다하게 되면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특히 공공성을 띈 부분이라면 정부 실패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통신이나 수도, 전기, 가스, 뭐 공공교통망 이쪽은 보면 국민들의 생존권과 그리고 이제 이동권과 관련이 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 과연 이제 정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지적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정부가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소외적에도 좀 통신망, 수도망 깔아달라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그린 스키밍 자체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부채 문제가 뭐 엄청 가계부채보다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그러면 알짜 자산이라도 팔아서 수익성을 제고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은 크림 스키밍 논쟁과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 이제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결국 이거 사는 것은 민간인데요. 그렇죠. 민간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담보되는 자산만 골라 사려할 건데 이제 정부가 기간을 주면서 무조건 이제 공공기관에게 그때까지 이 자산을 팔아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헐값에 팔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산부터 내놔야 또 민간이 쉽게 이제 살 건데 그 돈을 더 받게 되면 부채가 떨어지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공공기관 부채는 아마 그 짧은 시간에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수익이 되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장기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또 수익이 된다는 얘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라는 또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소외 이제 이런 문제도 불거질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만약 이런 그 자산을 싸게 팔았을 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가 결국은 또 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부채 감축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하고 하는 부분이 맞느냐 이런 논쟁도 지금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매각을 하면 이 자본이라는 게 공공성을 담보해주지 않으니까 뭐 말하자면은 교통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비용도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인데 정부는 아니라면 그렇게 맡길 게 아니라면은 법제화를 해줘도 좋을 텐데 말입니다. 네. 사실 이제 공공기관 부채가 나올 때마다 항상 논쟁이 됩니다. 이 부채가 정말로 이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만으로 된 거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더 싸게 전기료나 수도료, 뭐 아니면 철도 운임료 이렇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겼느냐, 이제 이 논쟁이 이제 치열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실은 이제 민영화 논쟁을 민영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쪽에서는 결국 이제 자본의 특성상 결국은 이제 이 기업을 갖게 되면 비싸게 결국은 이런 전기료라든가 철도료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약간 좀 숭고한 측면이 있는 게 공공기관이 만약에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좀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지만 그 민자 사업들 보면 일반 민자 기업들이 그 자금을 조달할 때는 되게 좀 연이율이 되게 높습니다. 10% 어떤 경우 후순위차 같은 경우 30%까지 주는데 이랬을 경우에 결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예는 우리가 외국에서도 많이 또 봤으니까요. 고발 영화도 이제 한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흥행성이라는 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더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고 실제 인물에 대입을 시켜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떠세요? 이런 영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나왔던 변호인도 따지고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런 영화의 장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논쟁을 피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중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화 같은 영화를 이렇게 바로 찍어버리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바로 이제 명예훼손 문제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허구 형식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명예훼손
그다음에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영화적으로도 극적 그 상상력을 동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화들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도 꼭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 계속됩니다. 3, 4부 금요기획에서 오늘의 주제는 통상임금으로 잡아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노사가 다 혼란스러운데 서로 다른 계산법으로 통상임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요 쟁점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